식민지 근대라고 하는 독특한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 근대문학이 확산되고 민족문학으로서의 자기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당대의 속성인데, 해방이 되고 우리가 광복의 시대를 구가하게 됐지만은 민족 전체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된 민족국가를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게 바로 분단과 연관되는 것이죠. 이 시기를 우리는 분단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문학은 바로 그런 분단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문학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큰 세 덩어리가 한국의 현대문학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그 첫 단계에 해당되는 개화 계몽 시대의 문학입니다. 사실은 학자에 따라서 이 근대문학의 성립 과정 자체를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결정적으로 오늘과 같은 이런 한국 현대문학의 사회문화적 기반이 형성되고 한국 현대문학이 발전할 수 있게 된 그런 결정적인 그런 계기는 개화계몽 시대에 일어났던 국어국문운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만일에 국어국문운동이 없고 국문 글쓰기로 문학이 통합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식의 문학을 영위하고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처럼 한문 쓰고 국문 쓰고 각각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는, 병존하는 그런 식의 문학이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국문이 정비가 되고, 그리고 모든 사회문화적인 매체들이 국문 글쓰기를 일반화시키고, 또 국가에서도 고종황제가 1895년에 황제 칙령을 통해서 국가의 공문서를 국문으로 쓰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한글로 만들어진 모든 문서가 공식화되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국가에서 만드는 문서라는 건 전부 한문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게 왜 문제냐면, 한문으로 만들어지는 공식적인 문서는 한문을 해독할 수 있는 계층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수 상류층 지배계층만 그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한문을 배우지 못한 평민층 이하의 계층에서는 한문으로 만들어내는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계층별로 구획되는 그런 사회는 근대사회가 아닙니다. 봉건시대 계급사회에서만 그런 게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국문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정보와 지식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적 민주주의의 기반입니다. 문화적인 민주주의라는 것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되는 언어 문자를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글을 쓰고 읽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반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문화적 민주주의가 바로 이 19세기 후반 이후에 국어국문운동부터 시작됐고, 그것이 현대문학을 만들어내는 아주 결정적인 기반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1896년에 독립신문과 같은 그런 신문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세요. 이 신문이 완전히 순국문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신문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매체가 순전한 국문만 글을 써가지고 그것으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소식, 새로운 정보를 누구에게나 다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거의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에 광고도 나오고 논설도 나오고 그 뒤에 잡보란에 잡보도 나오고 독자들이 또는 지식인들이 시나 에세이 같은 글들을 써서 신문에 투고해가지고 그게 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문학이 국문 글쓰기를 통해서 확산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전통시대의 한문으로 썼던 글들이 이제 문학의 영역에서는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그 사회문화적 기능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래서 저는 결정적으로 한국 현대문학은 국문문학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19세기 후반부터 가능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대문학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성립됐고 그것이 현대문학을 만들어내는 아주 결정적인 기반이 됐다는 것. 새로운 소설이라고 하는 신의 의미가 도대체 뭐가 새롭다는 얘기였을까? 이 신소설은 이인직이라는 인물의 등장과 함께 가능해졌습니다. 땅도 조선 땅이요 사람도 조선 사람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나라 싸움에 이렇게 참혹한 일을 당하는가? 미개하고 무지한 조선 사회를 거부하고 새로운 문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주인공을 그려내는 것이 신소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런 19세기 후반부터 가능해진 국문 글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문학이라는 게 뭐가 있었느냐? 새로운 문학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신소설이라고 명명했던 소설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체시라고 명명했던 시가 양식이 또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먼저 신소설인데 이 신소설은 이인직이라는 인물의 등장과 함께 가능해졌습니다. 그 이전에도 소설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춘향전이나 흥부전이나 심청전 같은 것 다 옛날 소설들이죠. 그 옛날 소설들을 개화개몽 시대에는 구소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구소설과 다른 새로운 소설, 그게 신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새로운 소설이라고 하는 신의 의미가 도대체 뭐가 새롭다는 얘기였을까? 그 새로움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신소설의 의미를 쉽게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새로운 소설을 쓴 이인직이라는 인물은 아주 정말 특이한 인물입니다. 근래 한국에 유학했던 그런 한국 문학을 전공하는 일본 학자들이 조사하고 밝혀놓은 걸 보면 이 사람이 일본에 유학을 가가지고 말이죠. 그냥 동경 정치학교라는 데 입학해서 정치학을 공부했는데 그냥 학생으로 공부만 한 게 아니라 학생 시절에 일본 동경에서 나오던 미야코 신문, 도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사에 정부에서 추천해가지고 신문사 견습 기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 사고가 다 나왔어. 제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신문사에서는 지금 현재 동경정치학교에 유학해 있는 이인직 군을 견습 기자로 임명하게 됐다. 이 이인직 군이 견습 기자가 되는 것은 조선공사관에서 특별히 추천한 결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인직을 일본에 유학 보낸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누군가 상당히 깊이 이 사람을 후원했던 세력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소개하는 기사도 썼고 또 과부의 꿈이라는 일본말로 된 소설을 쓰기도 했어요. 참 특이한 아주 인물입니다. 1903년에 공부가 끝났는데 바로 그 해에 일본에서 러시아와 노일 전쟁이 발발됩니다. 그때 일본 육군성에서 통역관을 모집하는데 이인직이 그 통역관으로 선발돼가지고 국내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국내로 돌아가면서 이인직이 이 미야코 신문이라는 신문에 미야코 신문을 떠나면서라는 또 그런 기사를 썼는데 그걸 제가 읽어보니까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꼭 한 가지 할 일이 있다. 나는 한국에 가면 한국의 우명한 백성들을 위해서 정론이 명확한 그런 신문을 하나 만들겠다. 나는 신문사를 만드는 게 내 꿈이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던 인물이 소설을 쓴 셈이죠. 만세보라는 신문에 1906년에 처음으로 혈인우라는 소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말로 처음에 썼던 소설적 기법이 점점 이제 정교화돼 가지고 순전히 국문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이 혈인루 1906년 지금부터 110년 전의 일인데 이 소설이 한국 현대문학의 출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인직은 신소설 혈인루 위에도 치악산이니 은세계니 귀성이니 하는 작품들을 계속 발표를 해서 신소설이라는 양식을 정착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설들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당대의 한국 사회를 아주 야만적이고 미개한 사회로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삶에 대한 태도도 문제지만 그런 우명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아주 부패하고 무능해서 한국 사회가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부 소설 속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혈인루라는 소설도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평양을 배경으로 얘기가 전개된 이 소설의 첫 장면은 1894년에 청나라와 일본군 사이에 벌어진 청일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청일전쟁은 단순히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 아니라 동양의 패권을 놓고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한 일본 세력과 그 이전에 동양의 패권을 갖고 있던 중국이 서로 부딪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긴 승리자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동양의 강자로 부각됐고 한국에 대한 지배력을 급속도로 확산할 수가 있게 됐던 것이죠. 바로 그런 전쟁을 배경으로 했다는 것이 아주 특이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